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밤 우리는 눈부신 도시의 불빛 뒤에 숨겨진 차가운 그림자, 그리고 우리 영혼을 잠식하는 황금빛 갈증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창밖의 네온사인은 마치 잡을 수 없는 꿈처럼 명멸하고, 우리는 그 빛이 가리키는 곳에 진정한 안식이 있을 거라 믿으며 쉬지 않고 발을 내딛습니다. 하지만 그 길의 끝에서 우리가 마주할 것이 따스한 품이 아닌 메마른 황무지라면 어떨까요? 어쩌면 우리는 이 속도전에서 결코 살아남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편안히 자리 잡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물론 제가 여기서 하는 작업이 정말 마음에 드실 때만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계신 곳은 어디인지, 그곳의 밤은 몇 시를 가리키고 있는지 댓글로 살짝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불을 끄고 잔잔한 백색 소음을 위해 선풍기를 켜셔도 좋습니다. 오늘 밤의 여정을 함께 시작해 볼까요? 만약 당신이 마음의 평화보다 돈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면 당신의 노년은 비극으로 끝날 것입니다. 이 문장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제가 청춘의 한복판에서 뼈저리게 느꼈던 서늘한 예언이었습니다. 20대에 나는 숫자가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이라 믿었습니다. 새벽 3시 카페인으로 절여진 뇌를 억지로 깨우며 엑셀 시트의 숫자들을 맞추고 있을 때 내 눈앞에 펼쳐진 숫자의 행렬은 마치 천국으로 가는 계단처럼 보였죠. 그때의 공기는 항상 텁텁한 사무실의 먼지와 누군가 마시다 만식은 아메리카노의 산미로 가득했습니다. 사실 제 통장 잔고는 당시 제 휴대전화 번호 뒷자리보다도 작았는데 마음만큼은 이미 강남의 펜트하우스에 가 있었으니 참 가당치도 않은 자신감이었죠. 요즘 유행하는 경제적 자유라는 말은 얼마나 달콤합니까? 하지만 그 자유를 얻기 위해 우리가 지불하는 비용이 실은 살아있음 그 자체라는 사실을 깨닫는 데는 꽤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우리는 흔히 돈을 벌기 위해 산다고 말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우리는 시간을 팔아 화폐라는 추상적인 약속을 사는 셈입니다. 로마 시대 군인들이 급료로 소금을 받았던 것에서 유래한 살라리 봉구라는 단어의 어원을 생각해 보면 참 묘한 기분이 듭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는 삶에 꼭 필요한 소금을 얻기 위해 전장을 누비고 있는 셈이니까요. 하지만 너무 많은 소금은 오히려 갈증을 유발할 뿐입니다. 갈증의 목이 타들어 가는데도 더 많은 소금을 입안에 털어넣는 우리들의 모습은 어쩌면 현대사회가 앓고 있는 가장 거대한 집단적 모순일지도 모릅니다. 돈은 좋은 하인이지만 나쁜 주인이다 라는 프랜시스 베이컨의 오래된 격언은 낡은 책장 속의 문구가 아니라 지금 당장 내 목을 조르고 있는 넥타이의 감촉처럼 생생하게 다가옵니다. 학술적으로 표현하자면 이는 유동자산의 패티시즘화에 따른 사회 경제적 계층화와 그로 인한 실존적 소외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말이 너무 어렵나요? 쉽게 말해 통장의 숫자가 올라갈수록 내 영혼의 무게는 가벼워져 어디론가 증발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친구들과의 술자리에서도 우리는 어느덧 투자 수익률과 비트코인의 향방만을 논합니다. 첫사랑의 기억이나 어젯밤 읽은 소설의 감동을 이야기하기엔 우리가 사는 세상의 시급이 너무 비싸졌기 때문일까요? 저는 가끔 거울 속의 제 모습을 보며 농담을 던지곤 합니다.
이봐, 자네는 언제부터 꿈 대신 수익률 보고서를 읽기 시작했나? 혹시 잠들 때 양 대신 주식 차트를 세고 있는 건 아니겠지? 사실 웃을 일이 아닌데도 말이죠. 돈이 주는 안락함은 분명 강력합니다. 고급 세단의 가죽 시트가 주는 그 부드러운 촉감, 그리고 호텔 로비에서 풍기는 은은한 향기, 그것들을 거부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안락함이 내면의 불안을 잠재워 주지는 못합니다. 오히려 더 큰 불안을 불러오죠. 이 안락함을 잃으면 어쩌나, 남들보다 뒤처지면 어쩌나 하는 공포 말입니다. 우리는 충분함이라는 단어를 잊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1억을 벌면 10억이 보이고 10억을 주면 100억을 가진 이의 뒷모습이 눈에 밟힙니다. 이것은 마치 러닝머신 위에서 최고 속도로 달리는 것과 같습니다.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착각하지만 실제로는 제자리에서 숨만 헐떡이고 있을 뿐이죠. 제 친구 중 한 명은 소위 말하는 영끌을 해서 집을 샀습니다. 그 친구는 이제 그 집의 주인이 아니라 은행의 이자를 갚기 위해 존재하는 고용된 관리인처럼 보입니다. 집에 들어가는 게 무섭대요. 그 벽지 한 칸, 바닥재 한 장이 다 빚으로 보인다는 거죠. 저는 그 친구에게 야, 그래도 네 집에서 자는 거니까 호텔비는 굳었네라고 농담을 던졌지만 친구의 텅 빈 눈동자를 보며 속으로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우리는 과연 무엇을 위해 이토록 처절하게 달리고 있는 걸까요? 마음의 평화라는 것은 어쩌면 가장 저렴하면서도 가장 비싼 사치품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어느 날 문득 길가에 핀 이름 모를 들꽃을 보며 걸음을 멈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내가 이 꽃의 아름다움을 음미할 수 있는 마음의 여백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을요. 내 머릿속은 온통 다음 달 카드 값과 주식시장의 하락장에 대한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뇌과학적으로 보면 지속적인 금전적 스트레스는 전두엽의 기능을 저하시켜 합리적인 판단을 방해한다고 하죠. 우리는 부자가 되기 위해 노력하지만 그 과정에서 정작 부를 누릴 수 있는 지능과 감성을 잃어가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젊음은 영원할 것 같고 체력은 무한할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화를 나중으로 미룹니다. 일단 돈부터 모아놓고 나중에 쉬자. 하지만 나중이라는 단어는 참으로 기만적입니다. 세월은 기다려주지 않고 우리 몸은 우리가 무시했던 휴식의 경고를 기억해 둡니다. 돈을 쌓아 올리는 동안 우리 내면의 성벽은 조금씩 균열이 가고 있습니다. 그 균열 사이로 외로움과 공허함이라는 찬바람이 스며들기 시작하죠. 아직은 괜찮다고 자위하며 우리는 오늘도 새벽 공기를 가르며 일터로 향합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쫓는 그 황금빛 신기루가 실은 우리를 벼랑 끝으로 몰아넣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돈의 노예가 되어버린 청춘은 결국 왕관을 쓴 거지로 늙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청춘의 열병이 지나간 자리에는 어느덧 서늘한 가을바람 같은 중년의 기운이 스며듭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무모한 도전을 즐기지 않습니다. 대신 우리가 쌓아 올린 성벽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키는 데 필사적이 되죠. 30대와 40대를 관통하며 제가 배운 것은 통장의 숫자가 늘어날수록 내 몸의 유연함은 반비례해서 줄어든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들리는 기괴한 뼈 소리는 마치 제 인생의 기계장치가 기름칠이 필요하다고 외치는
비명처럼 들리더군요. 애구구하는 신음소리가 이제는 거의 제 제2의 이름이 된 것 같습니다. 사실 요즘 제 최고의 사치는 비싼 와인이 아니라 어깨에 붙이는 파스 한 장의 시원함입니다. 이 파스의 화한 냄새가 명품 향수보다 더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다니 참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중년에 우리는 흔히 성공이라는 깃발을 꽂기 위해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들을 담보로 잡힙니다. 낮에는 회의실의 전사가 되어 매출 곡선과 씨름하고 밤에는 노트북의 푸르스름한 빛 아래서 외로운 전투를 이어갑니다. 건강은 누구나 볼 수 있는 화려한 왕관이지만 오직 병든 자만이 그 무게를 느낀다라는 아랍의 격언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왕관을 쓰기 위해 정작 머리를 받쳐줄 목 근육을 다 파괴하고 있는 셈이죠. 여러분, 혹시 알고 계셨나요? 달팽이는 한 번 잠들면 최대 3년까지도 잘 수 있다고 합니다. 가끔은 제가 그 달팽이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합니다. 상사에게 보고서를 제출하는 대신 3년 동안 껍질 속으로 들어가 세상의 모든 숫자를 잊어버리고 싶거든요. 하지만 현실은 냉혹합니다. 사회적으로 성공했다는 소리를 듣기 시작할 무렵 우리는 가족이라는 가장 소중한 관객을 잃어버리곤 합니다. 어느 날 일찍 귀가한 저를 보고 초등학생 딸아이가 엄마, 오늘 이 아저씨 우리 집에서 자고 가는 거야? 라고 물었을 때의 그 충격이란 농담 같으시죠? 절반은 농담이지만 절반은 제 가슴을 후벼 파는 진실이었습니다. 아이들의 키가 자라는 속도는 광속인데 제 성공의 속도는 거북이 걸음처럼 느껴질 때가 많았습니다. 그 간극을 메우기 위해 저는 더 많은 돈을 벌어야 한다고 스스로를 채찍질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신경계의 도파민 수용체, 포화에 따른 보상회로의 기능적 저하를 불러올 뿐이었습니다. 즉, 더 큰 돈을 벌어도 예전만큼 기쁘지 않고 오히려 더 큰 자극만을 갈구하게 되는 중독 상태에 빠진 것이죠. 우리는 흔히 위기의 중년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그것은 숫자의 중독입니다. 내 집 평수, 내 차의 배기량, 내 아이의 학원 등급, 이 모든 숫자가 나라는 사람의 가치를 증명한다고 믿게 됩니다. 제가 아는 한 선배는 강남에 번듯한 아파트 한 채를 마련하고는 제게 자랑하더군요. 그런데 그 집을 지키기 위해 매일 밤 11시까지 야근을 하느라 정작 그 집에서 깨어있는 시간보다 잠들어 있는 시간이 더 많다고 투덜댔습니다. 저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형은 집주인이 아니라 그냥 아주 비싼 잠자리를 관리해주는 야간 경비원 같아. 형은 헛웃음을 지었지만 그 웃음 뒤에 가려진 쓸쓸함을 저는 보았습니다. 우리는 건강을 잃어가며 돈을 벌고 나중에는 그 번 돈을 모두 쏟아부어 건강을 되찾으려 애씁니다. 이 얼마나 비효율적인 시스템인가요? 의사 선생님은 제게 스트레스를 줄이고 운동을 하세요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저는 운동을 하기 위해 집까지 걸어가는 대신 헬스장 회원권을 끊고 거기까지 차를 타고 갑니다. 그리고는 러닝머신 위에서 다시 텔레비전에 나오는 주식 차트를 보며 혈압을 올리죠. 제 스마트워치는 쉴 새 없이 제게 경고를 보냅니다. 심박수가 너무 높습니다. 휴식을 취하세요. 저는 $500짜리 기계를 사서 제가 지금 얼마나 비참하고 피곤한 상태인지 실시간으로 통보받는 사치를 누리고 있는 겁니다. 학술적 토론에서라면 이를 자본의 자기 정식적 속성에 의한 인간 소외 현상이라고
점잖게 부르겠지요. 하지만 제 현장에서 느낀 감각은 훨씬 더 원색적입니다. 그것은 마치 냅에 빠진 기분입니다. 발버둥 칠수록 더 깊이 가라앉지만 가만히 있으면 당장 숨이 막힐 것 같은 공포. 우리는 그 공포를 잊기 위해 명품 시계를 차고 외제차의 엔진 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하지만 엔진 소리가 아무리 웅장해도 내 가슴 속에서 들려오는 공허한 메아리를 덮을 수는 없습니다. 한 번은 큰 프로젝트를 성공시키고 그에게 인센티브를 받은 날이 있었습니다. 기뻐야 마땅한데 이상하게 눈물이 나더군요. 텅 빈 거실에 홀로 앉아 비싼 양주를 따랐을 때 그 술맛이 어찌나 쓰던지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평화가 없는 돈은 독배와 같다는 것을요. 사람은 건강할 때 건강의 소중함을 모르고 병들었을 때야 비로소 건강이 전부임을 안다는 평범한 진리가 제 뼈를 때렸습니다. 제 통장 잔고는 불어나고 있었지만 제 영혼은 영양실조에 걸려 비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중년이라는 시기는 인생의 정오와 같습니다. 그림자가 가장 짧아지는 시기이지만 동시에 태양이 가장 뜨겁게 우리를 내리쬐는 시기이기도 하죠. 우리는 이 뜨거움이 영원할 거라 믿으며 평화를 뒤로 미룹니다. 조금만 더, 딱 10억만 더 모으고 은퇴하자. 하지만 그 10억이 모일 때쯤 우리의 연골은 닳아 없어지고 친구들은 하나둘 곁을 떠나며 아이들은 어느새 낯선 성인이 되어 있을 겁니다. 우리는 돈이라는 성을 쌓느라 평화라는 정원을 가꾸는 법을 잊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 안에서 우리는 가장 화려한 수의를 입고 죽어가는 환자가 되어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돈이 목적이 되고 평화가 수단이 되어버린 삶, 그 비극의 서막은 바로 이 중년의 달콤한 성공 뒤에서 조용히 연주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침내 누구나 선망하는 그 고지에 올랐습니다. 이름 뒤에 붙는 직함은 길어졌고 내뱉는 한마디는 조직의 운명을 좌우할 만큼 무거워졌죠. 겉으로 보기에는 완벽한 성공의 초상화입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캔버스 뒷면을 들여다본 적이 있나요? 사실 정점에서의 공기는 생각보다 차갑고 희박합니다. 높은 곳에 오르면 전망은 좋아지지만 정작 그 풍경을 함께 즐길 사람은 보이지 않죠. 이제 제 주변에는 제가 가진 힘을 보고 모여드는 사람들은 많아졌지만 정작 제 영혼의 안부를 묻는 사람은 사라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토록 갈망하던 성공의 민낯일지도 모릅니다. 산의 정상에는 꽃이 피지 않는다. 그곳은 오직 거센 바람과 단단한 바위뿐이다. 라는 격언은 이제 제 서재의 묵직한 책상보다 더 무겁게 심장을 내리누릅니다. 여러분, 혹시 바닷가재가 생물학적으로는 거의 불멸에 가까운 존재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녀석들은 노화로 죽는 게 아니라 껍질이 너무 단단해져서 그걸 벗어던질 에너지가 고갈될 때 죽는다고 합니다. 우리도 가끔 바닷가재와 닮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적 지위라는 그 단단하고 화려한 껍질을 유지하느라 정작 그 안에 부드러운 속살 같은 자아는 숨이 막혀 죽어가고 있으니까요. 저는 가끔 제 비싼 정장이 저를 보호해주는 갑옷인지 아니면 탈출할 수 없는 감옥인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출근길에 거울을 보며 넥타이를 매는 모습이 마치 사형수가 스스로 교수형 밧줄을 조정하는 것처럼 보인다면 제가 너무 비관적인 걸까요? 사실 성공의 정점에 서면 우리는 기묘한 인지적 불협화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학술적으로 말하자면 이는 사회적 성취의 자기 목적화에 따른 실존적 소외와 자아 분절화 현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즉, 내가 이룬 성과가 곧 나 자신이라고 착각하게 되면서 성과가 흔들릴 때 자아 전체가 붕괴되는 위기를 겪는 것입니다. 회의실에서 호령하던 그 당당한 목소리가 혼자 남겨진 화장실 사막에서는 한없이 떨리는 흐느낌으로 변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타인의 박수 소리에 중독되어 정작 내 안에서 들려오는 비명 소리를 외면해온 대가인 셈입니다. 여기서 잠깐 가벼운 농담 하나 해볼까요? 제가 아는 한 성공한 사업가는 최근에 무릎 수술을 받았습니다. 제가 사회적 사다리를 너무 열심히 오르셔서 무릎이 나갔나 봐요 라고 했더니 그분이 그러시더군요. 아니, 사다리 끝에 다다랐는데 내려가는 법을 몰라서 그냥 뛰어내렸어. 우리는 오르는 법만 배웠지 안전하게 착륙하거나 평지에서 걷는 법은 잊어버린 모양입니다. 또 하나, 여러분은 비싼 영양제를 한 주먹씩 드셔본 적 있나요? 저는 요즘 아침마다 색깔별로 영양제를 챙겨 먹는데 가끔은 제가 인간인지 아니면 유기농 화학 비료 통인지 헷갈립니다. 몸에 좋다는 건 다 넣고 있는데 정작 몸은 제발 아무것도 하지 말고 잠이나 자게 해줘라고 애원하는 것 같거든요. 이 시기의 고독은 아주 세련된 옷을 입고 찾아옵니다. 최고급 세단의 뒷좌석은 아주 조용하죠. 외부의 소음을 완벽하게 차단해 주니까요. 하지만 그 정적 속에서 들려오는 것은 오직 내 불규칙한 심장 소리와 이제 어쩌지라는 공허한 질문뿐입니다. 예전에는 친구들과 길거리 떡볶이를 먹으며 미래를 논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돈은 없어도 평화가 있었고 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수천만 원짜리 시계를 차고도 정작 소중한 사람과 보낼 한 시간을 내지 못해 전전긍긍합니다. 억 단위의 돈을 들여 시계를 샀는데 그 시계가 가르쳐 주는 건 내가 얼마나 인생의 중요한 순간들을 놓치고 있는가 하는 잔인한 진실뿐입니다. 0만 원짜리 시계나 1만 원짜리 시계나 인생의 마지막 시간을 향해 달려가는 속도는 똑같은데 말이죠. 우리는 이 고독을 감추기 위해 더 화려한 파티를 열고 더 비싼 취미에 몰두합니다. 하지만 골프장의 드넓은 잔디 위에서도 요트 위의 시원한 바람 속에서도 평화는 쉽게 잡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남들은 나를 어떻게 볼까라는 강박이 우리를 끝없이 괴롭힙니다. 이것은 마치 깨진 항아리에 물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많은 돈과 지위를 들이부어도 평화라는 밑바닥이 깨져 있으면 모든 것은 허무하게 빠져나갑니다. 저는 가끔 명상 앱을 켜놓고 앉아있곤 하는데 비싼 구독료를 내고 평화를 구매하려 애쓰는 제 모습이 참으로 가련해 보이더군요. 스마트폰 알람이 울릴 때마다 깨지는 그 가느다란 평화를 지키기 위해 저는 또다시 스마트폰에 의지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돈이 있으면 평화도 살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말이죠. 하지만 평화는 거래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상태이지 소유 possess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비싼 침대를 사도 깊은 잠을 살 수는 없고 아무리 호화로운 식탁을 차려도 진정한 식욕을 살 수는 없습니다. 정점에서 마주하는 이 서늘한 진실은 우리가 인생의 전반전을 너무나 잘못된 전술로 치러왔음을 시사합니다. 우리는 이기기 위해 경기를 뛰었지만
정작 경기를 즐기는 법을 잃어버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거울 속에 낯선 일을 마주해야 합니다. 화려한 직함과 수입을 걷어낸 뒤에 남는 진짜 나는 누구인가요? 그 사람은 지금 평안한가요? 아니면 여전히 쫓기듯 숨을 몰아쉬고 있나요? 성공이라는 마약은 잠시 고통을 잊게 해주지만 약기운이 떨어지면 더 큰 상실감으로 우리를 덮칩니다. 우리가 평화보다 돈을 앞세웠던 그 순간부터 이 비극적인 고독은 이미 예견된 것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가졌으나 정작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 자의 슬픔은 그 어떤 금전적 보상으로도 치유될 수 없습니다. 밤은 깊어가는데 가슴 속의 찬바람은 멈출 줄을 모릅니다. 이것이 우리가 도달한 성공의 끝자락, 그 서늘한 풍경입니다. 그렇게 구름 위를 걷는 듯한 성취감도 잠시 시간이라는 냉혹한 집행관은 예고 없이 우리 몸에 소환장을 보냅니다. 어느 날 아침 평소처럼 일어나려는데 허리에서 뚝 하는 소리와 함께 세상이 멈추는 기분을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제가 쌓아온 그 높은 통장 잔고가 제 척추 4번과 5번 사이의 간격만큼도 소중하지 않다는 사실을요. 이제 제 일과는 이사회 참석이 아니라 병원 대기실에 딱딱한 의자에 앉아 제 차례를 기다리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화려한 호텔 조식 대신 색깔별로 알록달록한 알약들을 삼키며 하루를 시작하죠. 가끔은 제가 인간인지 아니면 움직이는 종합약국인지 헷갈릴 정도입니다. 제 몸에서 나는 소리가 이제는 자동차 내비게이션 안내음보다 더 자주 들리더군요. 경로를 이탈했습니다가 아니라 연골이 마모되었습니다 라고 말이죠. 여러분, 혹시 우리 몸의 혈관을 모두 일렬로 연결하면 그 길이가 지구를 2바퀴 반이나 돌 수 있을 정도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이 경이롭고 거대한 생명장치를 우리는 평생 돈이라는 연료를 더 많이 채우기 위해 무리하게 가동해 왔습니다. 엔진 오일 한번 갈아주지 않고 말이죠. 이제 그 대가를 치를 시간이 온 겁니다. 병원 대기실에 앉아 있으면 옆 사람의 가방이 에르메스인지 시장 가방인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누가 더 통증 없이 밤잠을 이룰 수 있느냐가 유일한 계급이 되죠. 천석구는 1000가지 걱정, 만석구는 10,000가지 걱정이 있다는 옛 어른들의 말씀이 이토록 가슴을 파고들 줄은 몰랐습니다. 제가 가진 10,000개의 걱정 중 999개는 결국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었으니까요. 학술적 관점에서 보자면 이는 노인 부양의 상품화에 따른 정서적 유대감의 자본적 치환 현상이라고 분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말이 참 차갑고 딱딱하죠. 쉽게 말해 우리가 평생 평화보다 돈을 쫓느라 소홀히 했던 가족과 친구들이 이제는 내 곁을 지키는 대신 돈으로 고용된 간병인이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제가 아플 때 제 손을 잡아주는 건 사랑하는 사람의 온기가 아니라 시간당 수당이 계산된 전문가의 고무장갑 촉감입니다. 물론 그분들은 친절하지만 그 친절함의 유효기간은 제 입금 내역과 정확히 일치하죠. 한 번은 병실에 누워 있는데 옆 침대 할아버지가 자식들과 재산 상속 문제로 고함을 지르며 싸우는 걸 보았습니다. 링거 바늘이 꽂힌 손으로 통장 비번을 가르쳐 주네 마네하는 그 풍경은 제가 꿈꿨던 우아한 노년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때 농담 반
진담반으로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아, 내 건강을 물려줄 수 있다면 그건 아마 마이너스 자산 승계가 되겠구나. 자식들이 제 건강 상태보다 제 명의의 아파트 시세에 더 관심이 많다는 걸 눈치챘을 때에 그 서늘함은 병실의 에어컨 바람보다 더 차가웠습니다. 우리는 부자가 되기 위해 평화를 포기했지만 그 결과로 얻은 것은 가장 외로운 순간에 돈만 하는 괴물들을 곁에 두게 된 현실뿐이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실버 서퍼처럼 멋지게 파도를 타는 노년을 꿈꿉니다. 하지만 현실은 파도가 아니라 밀려오는 병원비, 영수증에 휩쓸리지 않으려 발버둥 치는 실버 신음로에 가깝습니다. 최고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돈은 있는데 정작 그 약을 삼킬 기력이 없다는 건 얼마나 비극적인 농담인가요? 1억 원짜리 건강검진을 받아본들 의사 선생님의 입에서 나오는 스트레스 받지 말고 마음 편히 가지세요 라는 말 한마디를 실천할 방법이 없습니다. 평생 마음을 편하게 가지는 법을 배운 적이 없으니까요. 평안은 근육과 같아서 평소에 단련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아무리 돈을 들여도 그 기능을 회복할 수 없습니다. 한 번은 아주 비싼 안마 의자를 샀습니다. 온몸을 주물러주는 그 기계 팔의 움직임에 몸을 맡기고 있으면 잠시나마 성공의 맛을 느끼는 것 같았죠. 하지만 기계가 멈추고 거실에 정적이 흐를 때 그 침묵이 너무 무거워서 숨이 막혔습니다. 기계는 제 근육을 풀어줄 수는 있지만 제 영혼에 쌓인 먼지를 털어내 주지는 못하더군요.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평화는 거실의 크기나 소파의 브랜드가 아니라 누군가와 함께 마시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차 한 잔의 온기에 있다는 것을요. 요즘 제 일과는 아주 단순해졌습니다. 창가에 앉아 해가 지는 것을 멍하니 바라보는 시간이 늘었죠. 예전 같으면 이 시간에 주식 차트라도 하나 더 봐야지 하며 자책했겠지만 이제는 압니다. 저 붉은 노을을 아무 걱정 없이 바라볼 수 있는 마음 상태야말로 제가 평생 벌어들인 그 어떤 수익보다 더 높은 가치를 지닌다는 것을요. 하지만 이 깨달음이 너무 늦게 왔다는 사실이 저를 아프게 합니다. 이미 몸은 여기저기 고장이 났고 마음은 오랜 시간 동안 불안이라는 녹이 슬어버렸거든요. 사람들은 제게 그래도 돈이 많으니 걱정 없으시겠어요? 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씁쓸하게 웃으며 속으로 대답합니다. 돈이 많아서 걱정이 없는 게 아니라 돈 때문에 걱정하느라 정작 중요한 것들을 다 잃어버렸답니다. 돈은 노년의 침대를 화려하게 꾸며줄 수는 있지만 그 위에서 꾸는 꿈까지 아름답게 만들어주지는 못합니다. 평화가 결여된 분은 마치 화려한 수의를 입고 관 속에 누워 있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제 저는 매일 밤 기도합니다. 내일 아침 눈을 떴을 때 통장 잔고가 늘어나는 것보다 제 마음속의 파도가 조금 더 잔잔해져 있기를요. 돈으로 살 수 있는 가장 비싼 것이 결국 평화라는 사실을 우리는 왜 평화를 다 팔아치운 뒤에야 깨닫게 되는 걸까요? 노년의 비극은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돈밖에 없는 것입니다. 돈이라는 신기루를 쫓느라 우리 삶의 진정한 오아시스였던 마음의 평화를 사막으로 만들어버린 우리들의 초상이 오늘 밤 거울 속에서 저를 슬프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제 무대의 조명이 하나둘 꺼지고 관객들이 떠난 뒤 텅 빈 객석을 마주해야 하는 시간이 왔습니다. 인생이라는 긴 연극의 막바지, 제가 도착한 곳은 도시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아주 비싼 요양병원의 VIP실입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야경은 여전히 눈부시게 아름답지만 그 불빛들은 더 이상 저를 설레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 수많은 불빛 속에 얼마나 많은 이들이 저처럼 평화를 저당 잡힌 채 숫자를 쫓고 있을까 생각하면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질 뿐이죠. 이곳은 모든 것이 완벽하게 통제됩니다. 실내 온도는 정확히 24도에 맞춰져 있고 제가 호출벨을 누르기도 전에 간호사들이 달려옵니다. 하지만 이 완벽한 시스템 안에서 제가 느끼는 건 안락함이 아니라 소름 끼치는 고독입니다. 죽은 이의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다는 서구의 오래된 격언이 이토록 제 뼈에 사무칠 줄은 몰랐습니다. 제가 평생 그 주머니를 채우기 위해 얼마나 많은 새벽을 보냈는지 생각하면 이제와 그 주머니가 없다는 사실이 참으로 허무맹랑한 농담처럼 느껴지거든요. 여기서 잠깐, 여러분은 혹시 우리가 그토록 갈망하는 금이 사실은 지구의 물질이 아니라는 점을 알고 계셨나요? 금은 아주 먼 옛날 초신성이 폭발할 때 만들어져 지구로 날아온 외계 물질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평생 외계에서 온 돌덩어리를 모으기 위해 지구에서의 짧고 소중한 시간을 다 써버린 셈이죠. 제가 이 사실을 진작 알았더라면 밤하늘의 별을 보며 소원을 비는 대신 차라리 그 별이 떨어지길 기다리며 잠이라도 푹 잤을 텐데 말입니다. 가끔은 제 병실에 놓인 금빛 장식들을 보며 혼자 중얼거립니다. 얘들아,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니? 나도 내 영혼의 고향으로 좀 가고 싶구나. 사실 이곳 VIP실은 너무 조용해서 제 숨소리가 마치 유료 서비스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한번 들이마실 때마다 얼마씩 차감되는 건 아닐까 하는 실없는 걱정이 들 정도죠. 얼마 전에는 자식들이 면회를 왔는데 그들의 대화 주제는 제 건강 상태보다 제 재단 운영권에 더 쏠려 있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자는 척하며 그들의 목소리를 들었죠. 그때 이런 농담이 떠오르더군요. 얘들아, 아빠가 죽을 때 신용카드를 입에 물고 갈 건데 저승에서도 할부 결제가 되는지 꼭 확인해 줄게. 자식들은 제가 농담을 하는 줄 알겠지만 사실 그건 제 마지막 빈정거림이었습니다. 제가 평생 그들에게 준 건 사랑이 아니라 돈이었으니 그들이 제 사랑 대신 돈을 찾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인과응보일지도 모릅니다. 학술적인 담론의 장에서라면 이를 자본주의적 소유 양식의 종말 단계에서 나타나는 실존적 소외와 주체성의 파편화 현상이라고 비판할 수 있겠지요. 즉, 인간이 가진 모든 가치가 화폐 단위로 환산되면서 죽음조차 하나의 자산 정리 과정으로 전락해버린 비극적인 상태를 말합니다. 하지만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는 제게 그런 거창한 문구는 아무런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진정으로 원했던 건 제 자산 가치에 대한 보고서가 아니라 누군가 제 주름진 손을 잡고 고생 많았어 이제 좀 쉬어라고 말해주는 진심 어린 위로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평화를 팔아 돈을 샀던 저는 이제 돈은 넘쳐나지만 평화를 함께 나눌 사람을 잃어버렸습니다. 제 변호사는 제 자식들보다 더 자주 저를 찾아옵니다. 검은 서류 가방을 들고 나타나는 그의 모습이 가끔은 낯을 든 저승사자보다 더 무섭게 느껴질 때가 있죠. 제가 김 변호사, 사후 세계에서도 내 재산을 지켜줄 수 있나? 라고 물었더니
그는 아주 진지하게 관련 법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라고 대답하더군요. 정말 대단한 직업 정신 아닙니까? 우리는 죽음 이후의 세계조차 계약서와 법조문으로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 오만함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죽음의 문턱에서 제가 깨달은 건 그 문은 오직 단독자로만 통과할 수 있으며 그 어떤 골드카드도 통행료로 받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노년의 비극은 육체의 쇠락 그 자체가 아닙니다. 진짜 비극은 내가 이룬 모든 성공이 정작 내 마음의 평화를 지탱해 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시작됩니다. 평생을 전쟁터처럼 살아온 제게 고요함은 치유가 아니라 고문이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법을 배우지 못한 저는 이 화려한 병실 안에서도 끊임없이 무언가를 계산하고 걱정합니다. 제 뇌는 이미 숫자의 노예가 되어 평화라는 감각 자체를 망각해 버린 것이죠. 돈으로 침대는 살 수 있어도 잠은 살 수 없다는 말은 결코 클리셰가 아닙니다. 그것은 제 뜬 눈으로 지새운 수많은 밤이 증명하는 잔인한 진리입니다. 가끔 창밖을 지나는 평범한 노부부를 봅니다. 서로의 굽은 등을 다독이며 천천히 공원을 산책하는 그들의 모습이 제 펜트하우스보다 수천 배는 더 부럽게 느껴집니다. 그들은 아마 큰 부자는 아니겠지만 적어도 서로의 눈동자 속에서 안식을 찾고 있을 테니까요. 저는 무엇을 위해 그토록 앞만 보고 달렸을까요? 더 큰 집, 더 좋은 차, 더 높은 지위,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제 임종을 지켜줄 진실한 눈물 한 방울보다 가볍다는 것을 왜 이제야 알게 되었을까요? 돈이 인생의 전부라고 믿었던 제 청춘의 오만이 결국 저를 이 화려한 감옥 속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이제 제 호흡은 점점 짧아지고 의식은 파도에 씻겨 내려가는 모래성처럼 흐릿해집니다. 옆에 놓인 모니터에서는 제 생체 신호가 숫자로 표시되고 있습니다. 제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저는 숫자로 기록되고 있군요. 이 숫자들이 0이 되는 순간 제가 평생 모아온 그 거대한 자산들도 저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종이 조각이 될 것입니다. 마음의 평화보다 돈을 더 중요하게 여겼던 제 선택의 결과는 이토록 차갑고 적막한 엔딩이었습니다. 여러분은 부디 저와 같은 실수를 하지 마세요. 평화는 나중으로 미룰 수 있는 숙제가 아니라 오늘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누려야 할 유일한 권리입니다. 자, 이제 저도 그만 쉬어야 할 것 같습니다. 숫자가 아닌 오직 평온함만이 가득한 그곳으로 천천히 발을 내디뎌 보려 합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에 작은 균열을 냈기를 바랍니다. 그 균열 사이로 부디 따뜻한 평화의 빛이 스며들기를. 이제 모든 소음이 잦아듭니다. 세상을 가득 채웠던 숫자의 행렬도, 욕망에 거친 숨소리도, 차가운 금속의 부딪힘도 저 멀리 안개 속으로 사라져 갑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작은 불안의 조각들도 이제는 부드러운 소미불 아래로 깊숙이 묻어두세요. 창밖의 밤 공기는 차갑지만 여러분이 머무는 이 방의 온기는 아주 포근하고 아늑할 것입니다. 마치 아주 오래전 어머니의 품속에서 듣던 나지막한 자장가처럼 제 목소리도 이제 서서히 흐릿한 배경음악이 되어 여러분의 곁을 떠나려 합니다. 깊은 숨을 내쉬어 보세요. 가슴 속에 맺혀있던 응어리들이 하얀 입김이 되어 흩어지는 것을 느껴보세요. 여러분은 오늘 충분히 애쓰셨고 그 누구보다 치열하게
삶을 지켜내셨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그 무거운 짐을 잠시 내려놓아도 괜찮습니다. 어둠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 영혼을 따스하게 안아주는 검은 비단과 같습니다. 그 비단결을 따라 여러분의 의식이 아주 천천히 그리고 아주 평화롭게 깊은 수면의 바다로 가라앉기를 바랍니다. 그 바다의 밑바닥에는 돈으로 살 수 없는 보석 같은 안식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내일 아침 눈을 떴을 때 여러분의 세상이 오늘보다 조금 더 고요하고 조금 더 다정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선풍기의 잔잔한 바람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모든 감각을 잠의 요정에게 맡기세요. 아주 먼 곳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종소리처럼 제 마지막 인사가 여러분의 꿈속까지 따라가 포근한 길동무가 되어줄 것입니다. 부디 평온한 꿈을 꾸시길, 그리고 그 꿈속에서 진정한 자기 자신과 조화하시길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정말 쉬셔도 됩니다.